엊그제 우리 집에 오셨었죠? 아, 네, 아닌데요. 저기, 왜 이러세요, 진짜? 아니,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됐어요. 자기, 우리 이사 가자. 나 이 동네 너무 싫어. 거짓말. 박미선. 생리를 시작했다. 여자는 성관계 없이도 임신하는 법을 안다. 신화나 종교의 성스러운 전도도 아니고 초능력이나 외계인 같은 공상과학은 더더욱 아니었다. 시험관 시술은 2주 전에 끝났는데 다시 생리를 시작한 것이다. 삶이란 이 아니면 저, 무 자르듯 쩍 나뉘는 것도 아닌데 속옷을 적시는 핏기를 보면 여자는 이쯤인가 저쯤인가 아니면 칼댄 그쯤 어딘가 서 있는 듯 날선 생각이 들곤 했다. 신기하게도 생리라는 걸 안 순간부터 배앓이는 시작됐다. 있는지도 모르고 살았던 여자의 자궁이 이제 때가 됐다고 말하는 것만 같다. 생리는 다음 시술을 준비해야 한다는 신호였다. 벌써 5년째 난자 채취가 성공한 건 고작 2번뿐이었다. 2주 전 힘겹게 채취된 난자는 기형 난자였다. 채취는 성공했지만 이식은 할 수 없었다. 클로미펜, 아르기닌, 고나레프 속에서 1달 반의 시간을 보냈지만 번번이 문턱에 걸려 넘어지듯 실패하고야 마는 것이다. 5년째면 이제 적응할 때도 됐는데 실패는 어디에서 튀어나올지 몰라 익숙해질 수 없었다. 어느 날은 난포가 1개도 없을 때가 있었고 어느 날은 자궁에 혹이 생기기도 했다. 겨우 1개의 난포를 위해 임신에 좋다는 흑염소를 다려먹고 직장을 그만두고 밀가루를 끊었다. 임신도 하지 않았는데 임산부보다 더 유별나야 한다는 점이 그녀를 늘 위축시켰다. 결혼하면 아이는 저절로 생기는 줄 알았다. 부부 사이에 문제는 없다. 좋은 학교, 성공한 사업, 교양 있는 옷차림, 둘은 서로 닮아 있었다. 정직하고 과묵하며 도덕적인 삶을 지향하는 점도 같았다. 결혼 다음엔 당연히 아이를 낳아야 했다. 딱히 이유는 없었다. 남들 다 그렇게 사니까. 그냥 그렇게들 살고 있으니까. 오죽하면 아이 없이 사는 부부가 많아졌다는 뉴스가 나오겠는가. 여자는 뉴스 내용에 속지 않았다. 그 본질을 볼 줄 알았다. 뉴스에 나온다는 건 흔한 일이 아니다. 아이 없이 사는 부부가 늘어났다고 나오는 건 아직 아이 없이 사는 게 뉴스에 나올 만큼 흔한 일이 아니라는 뜻이었다. 그래서인지 주변 사람들은 당연하다는 듯 여자의 임신 여부나 아기의 존재 따위를 함부로 묻곤 하였다. 그녀는 그럴 때마다 어디론가 숨고 싶은 마음을 숨겨야 했다. 숨고 싶은 마음을 숨긴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상대방을 존중하지도 무시하지도 않는 태도로 어깨를 펴고 상대방의 눈을 바라보며 낮은 목소리로 존댓말을 쓰되 짧게 대답한다. 노력 중이에요. 왈가왈부 떠들 필요는 없다. 길게 말할수록 여자는 점점 초라해졌고 뒤에 가서 움츠러든 어깨로 혼자 울어야 했다. 아픈 배를 감싸 안고 진통제 하나를 삼킨다. 익숙한 통증이라고 아프지 않은 것은 아니다. 남편은 코를 골며 자고 있었다. 여자는 남자가 깨지 않도록 얇은 이불을 어깨까지 슬며시 덮어주었다. 요즘 들어 더 피곤해 보인다. 승승장구하는 사업에 접대가 잦아지더니 술에 한껏 취해 잠드는 것 말고는 통 의욕이 없어 보인다.
부부도 한때는 뜨거운 잠자리에 이력이 있었지만 섹스 없이도 임신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후 목적이 사라진 행위는 허공에 줄 긋는 기분뿐이었다. 시술로 그녀의 몸은 늘 긴장 상태였고 거부의 시작은 여자였다. 다행히 남편은 여자를 이해해주고 타협할 줄 아는 사람이다. 서로 말은 하지 않았으나 비밀은 없다고 생각했다. 때로는 침묵이 따뜻하게 느껴지기도 했다. 때가 좋지 않았다. 축축한 장마 때문에 습한 생리대는 쓰라리고 난임 병원의 대기 시간은 지루하게 흘러갔다. 의사가 초음파용 봉을 여자의 질 안에 넣을 땐 몸 안의 장기가 위쪽으로 밀려 올라가는 느낌이었다. 검진실은 필요한 불빛 외에는 모든 조명이 꺼져 있어 위압감이 든다. 분만대에 다리를 벌린 채 누워있으면 그녀는 기영아처럼 불편해졌다. 까맣고 회색 섞인 화면 속에서 작은 난포 하나를 가리키며 의사가 말했다. 아직 작네요. 2주 전 채취했던 상처도 아직 남아있고 오늘은 일단 난포가 커질 수 있도록 약을 드릴게요. 일주일 뒤에 다시 오세요. 대기 시간에 비하면 의사의 처방은 간결했다. 여자는 처방전을 기다리며 데스크에 붙은 긴 명언 한 줄을 읽어내려갔다.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면 처음에는 그런 능력이 없을지라도 결국에는 할 수 있는 능력을 확실히 갖추게 된다. 간디. 임신을 위해 초음파를 받아본 적도 없는 사람의 글귀를 써붙이다니. 그녀는 병원이 미덥지 못했다. 5년째 돈만 갖다 바치는 기분을 지울 수가 없다. 게다가 명언은 너무 길어 가독성 맞아 떨어졌다. 상처가 있으면 시술하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닌가. 그녀는 단 한 번도 시술을 쉬라고 권유해주지 않는 의사에게 불쑥 화가 났다. 복잡한 마음을 안고 여자는 저녁 식사를 고민했다. 집 앞의 마트는 비가 와서 손님도 없이 한산했다. 간단하게 장을 볼 생각이라 장바구니를 찾아보았지만 보이지 않고 덩치 큰 카트만 보였다. 여자는 무거운 카트를 보기만 해도 힘이 빠졌다. 장을 보고 빨리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다. 여자는 먼저 가벼운 생리대부터 집어들었지만 보기에 민망해 가방 한 구석에 쑤셔 넣었다. 순두부와 콩나물을 옆구리에 끼고 청양고추와 생물 오징어를 한 손으로 받쳐든다. 수산물과 채소 코너를 번갈아 보고는 그녀는 더욱 지쳤다. 어서 집에 들어가 생리대를 바꾸고 싶어졌다. 아니, 침대에 누워 까무룩 잠이 들고 싶다. 아직도 몸 안의 장기가 제자리를 찾지 못한 느낌이 든다. 장본 물건을 든 손도 무겁고 젖은 발은 더 무겁다. 막상 계산대에 올려놓고 보니 별 산 것도 없었다. 여긴 왜 장바구니가 없어요? 여자가 저린 팔을 주무르며 계산원에게 성마른 소리를 내자 계산원은 짜증 섞인 대꾸를 했다. 하도 훔쳐가서 이젠 장바구니 안 들어온대요. 누구라고 콕 집어 이야기한 건 아니지만 아마 아파트 아줌마들을 가리켜 한 말이라 생각한 여자는 뜨끔했다. 아파트 내에서 마트용 카트를 종종 본 적이 있었다. 장바구니를 훔쳐갈 생각을 하다니 못 사는 동네도 아닌데 그런 일이 생긴다는 게 의아했고 그렇다고 장바구니도 없이 운영하는 마트의 무책임한 태도도 이해되질 않았다. 여자는 겨우 집에 들어와 식탁에 장본 물건들을 던져놓았다. 물 먹은 몸을 그대로 침대에 눕히고 눈을 감았다. 아무것도 하기 싫다. 여자의 마음처럼 난포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2주 전 난자 채취의 과정은 전쟁과 같았다.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독한 호르몬제를 먹다가 멀미로 며칠을 고생했다. 시술 당일에는 얇은 혈관을 찾지 못해 몇 번이나 바늘에 찔려 피가 침대를 적셨다.
마취제에 혼미해진 상태에서 옆 침실 환자에겐 채취에 성공했다는 의사의 말을 커튼 건너로 들었다. 여자에겐 의사가 오지 않았다. 성공 옆에서 실패를 직감했다. 그날을 생각하면 지금도 눈물이 고일 만큼 서러웠다. 이번 차기엔 쉬고 싶었다. 하지만 지금 임신을 한다 해도 출산은 내년이다. 내년이면 40. 그녀가 생각한 40은 이런 게 아니었다. 좀 늦더라도 5살 정도의 딸은 키우고 있을 줄 알았다. 생리가 시작되면 그녀는 갖고 싶은 게 많아졌다. 예쁜 딸이라든가 휴가 때 멜 신상 가방, 적적한 거실에서 뛰노는 강아지 같은 것이 문득문득 떠올랐다. 하지만 어느 것 하나도 쉽게 손이 가질 못했다. 시험관 시술이 고돼도 한 달이란 시간을 보내다 보면 금세 잊고 다시 도전했었는데 이번엔 겨우 2주일이 흘렀을 뿐이다. 여자는 지쳐 있었다. 남편에게 솔직하게 말해볼까? 몇 번이고 고민했지만 그러지 못했다. 아이를 바라는 마음이 큰 건 남편이었다. 넌지시 그런 마음을 이야기해 본 적 있지만 돌아오는 건 반응이 늘 시답지 않으니 그 속이 빤해 여자는 입을 다물었다. 바쁜 남편에게 고민 한 자락 꺼낼 용기가 나질 않았다. 마음만 먹어서인지 마음만 무거웠다. 욕심과 포기 사이에서 여자는 밀려오는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잠이 들었다. 얼마나 잔 것일까? 퍼뜩 깨어보니 저녁약을 먹을 시간이었다. 그 와중에도 아차 밥 해야지 했다가 이 시간까지 들어오지 않은 걸 보니 저녁을 먹고 들어올 모양이겠다 싶어 한숨 놓았다. 그제야 땀으로 젖은 제 모습을 돌아볼 수 있었다. 뜨거운 여름, 온도와 높은 습도가 여자를 불쾌하게 만들었다. 베개가 축축하게 젖어 있었다. 여자는 장 본 것을 냉장고에 대충 정리하고 가방에서 약을 꺼내 들었다. 손에 가볍고 푹신한 것이 닿는다. 생리대다. 장바구니에 정신이 팔려 계산도 잊고 그냥 가져와 버렸다. 마침 생리대는 떨어졌고 지금 써야 하는데 내일 포장 뜯은 생리대를 다시 가져가 계산해달라고 해야 하는 상황이 난감했다. 다른 것도 아닌 생리대라니. 그렇다고 다른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었다. 여자는 샤워하고 나와 화장대에 놓인 생리대의 포장을 뜯었다. 무광의 비닐 포장은 점선대로 반듯하게 뜯겼다. 개운한 몸 때문이었을까? 에어컨의 보송한 냉기 때문이었을까? 여자는 그 순간 알 수 없는 희열을 느꼈다. 흰색의 생리대는 비닐 포장 안에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고 맨 위에 한 장을 꺼낼 때 손끝에 닿는 종이의 질감이 매끄러워 기분이 좋았다. 순간 여자는 무언가 올바르게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생리불순이었지만 마침 시기에 맞게 시작했고 저녁밥도 있고 잠이 들었는데 남편은 회식이라니 오늘 하루가 그다지 나쁜 하루는 아니었던 것 같은 위로를 받는다. 저녁 식사 대신 그동안 읽지 못했던 책을 꺼내들었다. 즐거운 저녁이었다. 다음 날 포장 뜯긴 생리대를 에코백에 넣어 마트를 찾아갔지만 사람이 없는 이른 시간을 고른 게 문제였을까. 계산대의 직원들은 하루를 준비하기 위해 텅 비어 있었다. 여자는 괜히 사과 하나를 만지작거리다 에코백에 넣으며 계산대를 힐끔힐끔 쳐다보았다. 계산대는 여전히 비어 있었다. 끌차로 물건을 옮기던 젊은 남자 직원이 그녀를 발견하고는 다가와서 물어보았다. 계산하시게요? 네? 아니에요. 여자는 포장 뜯긴 생리대만 생각하고 도망치듯 자리를 떠났다. 에코백 안에 사과를 떠올린 건
마트에 출구를 나와서였다. 다시 마트로 돌아갈까 하다가 마침 건널목에 신호등이 바뀌었고 습관적으로 건넜다. 우산을 두고 오는 바람에 보슬보슬 떨어지는 빗방울을 전부 맞아야 했다. 발걸음은 가볍고 빨랐다. 여자가 식탁에 앉아 사과를 바라본다. 그녀의 하루는 남풀을 키우는 것 외에는 어떤 노력도 필요 없었다. 지지부진하고 무기력한 배경에 사과 하나가 채워졌고 식탁을 지날 때마다 사과에 눈을 돌렸다. 남편을 기다리느라 저녁 식사를 걸러서인지 뱃속이 허허했다. 저녁 약을 먹으려면 빈속을 채워야 한다. 사과를 베어문다. 시큼하고 달콤한 과즙이 입가에 묻어났다. 서걱서걱 씹히는 느낌이 일반 사과와는 다른 것 같이 특별하게 느껴진다. 입안에 가득 우겨넣고 즙 많은 사과를 목구멍 뒤로 넘길 때 결국엔 심지만 남게 된 사과를 바라보며 여자는 알 수 없는 만족감을 느꼈다. 아직도 가슴이 두근거린다. 얼굴에 점점이 떨어졌던 빗방울의 감촉이 생생하다. 모든 것은 실수였다. 여자는 마트에서 생리대나 사과 한 개를 훔치는 그런 좀스러운 사람이 아니다. 성공한 사업가의 아내이며 정기적으로 봉사활동을 하는 교양 있는 여자였다. 하지만 생리대 포장을 뜯을 때, 사과를 베어 물었을 때 그 기쁨은 여태 느껴보지 못한 것이었다. 그때 아래층에서 기타 소리가 들려왔다. 남자의 흥얼거리는 노랫소리도 들렸다. 무슨 노래인지는 알 수 없지만 자신의 신경이 소음에 집중되는 것을 원치 않았다. 잊을만 하면 아래층에서는 기타의 노랫소리가 벽을 타고 올라왔다. 여자는 경비실을 통해 정확한 층수를 밝히고 남자 목소리라는 것도 또박또박 알려주었다. 어느새 사과 따윈 잊혔다. 비싼 새 아파트에서 층간소음이 일어난다는 게 못마땅했다. 밤중에 기타를 치는 무신경한 아랫집 주민도 거슬렸다. 여자는 그 남자를 알고 있다. 가끔 엘리베이터에서 커다란 기타 가방을 메고 아래층에서 내리는 걸 본 적이 있다. 대학생인가 싶게 어린 얼굴이었다. 한 소리 하고 싶었지만 갇힌 공간에 단둘만 있어 따져묻기가 무서웠다. 그저 얼굴을 곱씹으며 애먼 기타 가방을 노려볼 뿐이었다. 번호키 누르는 소리와 함께 남편이 들어온다. 술을 마신 남편은 그녀를 스쳐 방으로 쑥 들어가 버린다. 여자는 남편의 뒤를 따라가 옷을 받아들었다. 무슨 술을 어떻게 매일 이렇게 마셔? 여자가 질색했으나 남편은 퉁명스러운 표정으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의 옷에서 향수와 술 냄새, 음식 냄새 따위가 섞여 있었다. 그가 욕실에 들어가자 어느새 기타 소리도 멈춰 있었다. 경비실에 경고가 전달된 듯하다. 여자는 가끔 남편이 직접 가서 따져주길 바랐다.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대개 이렇게 사소한 것들이었다. 남편은 사소한 문제에 신경 쓸 겨를이 없는 사람이다. 여자는 세탁소에 보내기 전 남편의 재킷과 바지 주머니를 꼼꼼히 훑어보았다. 두툼한 지갑과 차키, 업무용 영수증 따위가 전부다. 남편은 씻고 나온 뒤 바로 침대에 누워버렸다. 자기야, 오늘도 아랫집 기타 치는 소리 때문에 경비실에 이야기했어. 그 집은 왜 맨날 집에서 기타를 치는지 모르겠어. 연습실도 없나 봐.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남자는 코 고는 소리로 대꾸했다. 여자는 말을 멈추고 잠든 남편의 옆에 가만히 누웠다. 대화한 적이 언제인지 까마득하다. 입가를 혀로 가만히 쓸어보았다. 아직 사과의 단맛이 남아있다. 짜릿했던 순간은 사과의 단맛처럼
쉽게 지워지지 않았다. 다시 찾아간 난임병원에서는 호르몬 주사를 처방해 주었다. 이 정도 상태라면 다음 주엔 채취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오늘부터 하루에 한 번 과배란 주사를 맞읍시다. 이번 주 내에 남편이랑 방문하셔서 시술 동의서 쓰고 가세요. 의사는 막연하게 다음 주라던가 이번 주라고 명명했다. 남포는 늘 제멋대로 크고 제멋대로 터져버렸다. 여자의 실상은 오로지 남포의 성숙과 크기로 결정되었다. 이번 주였던 것이 내일이 되기도 하고 오늘부터였던 게 다음 주로 미뤄지기도 했다. 불확실한 일상을 견디는 것이 여자에겐 가장 큰 불안이다. 확실하게 알고 있는 고통은 불안을 부추겼다. 호르몬 주사는 아프게만 느껴졌다. 바쁜 남편이 시술 동의서를 쓰려고 병원에 올리 만무했다. 집에 가서 남편에게 건넬 시술 동의서를 손에 쥔 채 명언이 적힌 안내대를 지나쳤다. 호르몬 주사를 맞은 아랫배가 뻐근하여 온몸을 긴장하게 했다. 병원에서 나와 마트로 향했다. 가장 가볍고 작은 물건을 찾아 돌아다닌다. 보안 카메라는 계산대 앞을 비추고 있다. 여자는 눈에 잘 띄는 빨간색 포장의 콘돔을 집어 가방 안에 깊숙이 찔러 넣었다. 일은 순식간에 일어난다. 심장이 두근거려 가슴 밖으로 튀어나올 것만 같았다. 손이 덜덜 떨린다. 왜 이런 짓을 했지? 내가 왜 이러지? 하지만 누군가 제지한다면 성인용품이라 부끄러워 가방에 넣었다고 하면 그만이라는 예상 답변까지 준비해 두었다. 다행히 보는 사람은 없다. 계산대 앞에서 정신없이 집어든 토스트용 식빵 하나를 계산하고 마트를 빠져나왔다. 마침 신호등이 파란불로 바뀌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건널목을 건넜다. 매번 실패만 겪었던 여자는 오랜만에 성공의 기쁨을 누렸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만족스러운 쇼핑이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가방 속 콘돔을 꺼내본다. 손 안에 꼭 들어오는 딸기향 콘돔. 성공을 손 안에 쥔 듯 뿌듯했다. 콘돔 쓸 일은 없겠지만 버리기는 아까워 약통에 넣었다. 토스트용 식빵을 하나 꺼내 씹었다. 난임 때문에 멀리했던 밀가루 음식이었다. 오랜만에 씹어보는 싸구려 식빵은 질기고 텁텁하다. 딸기향 콘돔이 더 맛있을 것 같다. 냉장고에서 버터를 꺼내 달군 프라이팬에 두른다. 식빵에 버터의 풍미가 충분히 스며들도록 정성 들여 구워본다. 노릇노릇한 토스트를 보고 있자니 침이 고이고 움츠렸던 어깨에 힘이 풀린다. 바사삭 소리를 내며 부서지는 토스트가 여자를 행복하게 만들었다. 내친 김에 냉장고 깊숙한 곳에 딸기잼을 꺼내 식빵 위에 얹듯이 살짝 발라보았다. 촉촉하고 시원한 딸기잼과 따뜻한 토스트의 조합이 마음에 든다. 오랫동안 잊고 살던 맛이었다. 여자는 눈을 감았다. 입안에서 맴도는 다디단 순간을 음미하고 싶다. 기타 소리가 들린다. 여유를 즐기던 여자가 실눈을 떴다. 남자의 흥얼거리는 목소리도 들렸다.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쳤던 얼굴이 떠오른다. 찢어진 청바지와 푹 눌러쓴 모자, 그리고 갈색의 기타 가방. 이 아파트에서 그렇게 다니는 사람은 아래층 남자뿐이다. 남자들은 대개 점잖은 면바지, 다림질된 셔츠, 몸에 맞는 양복을 입고 다닌다. 무엇보다 이 시간에 집에 있는 남자는 없다. 아래층 남자는 소음을 일으키고 여자의 휴식을 방해하고 있다. 경고는 충분했다. 엘리베이터에서 둘만 남았을 때 느꼈던 두려움은 사라지고 어떤 자신감 같은 것이 발끝에서부터 치고 올라오는 기분이었다.
단숨에 현관문을 열고 방화문을 열고 비상계단을 나서려다 멈칫했다. 한 번도 나와본 적 없는 방화문 밖의 세상이 다른 아파트 같아 생소했다. 익숙하지 않은 풍경이 서름했다. 한 걸음을 뗄 때마다 복도 벽에 여자의 슬리퍼 소리가 반사되어 퍼졌다. 기타 소리는 빈 복도를 따라 크게 울렸다. 남자의 흥얼거림은 울부짖음처럼 여자의 발목을 낚아챘다. 기어코 내려간 아래층 현관문 앞에서 여자는 차마 초인종을 누르지 못했다. 문 앞에는 택배 상자가 놓여 있었다. 상자에 큼지막하게 쓰여있는 호수를 보고는 다시금 분노가 치밀었다. 상자를 얼른 집어들어 다시 위층으로 올라갔다. 상자를 줍기 위해 몸을 숙이는 순간부터 심장은 요동쳤다. 아래층으로 내려올 때와 달리 위층으로 올라갈 때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계단 뛰어 올라가는 소리보다 심장 뛰는 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 것만 같아 상자가 구겨질 만큼 가슴에 세게 끌어안았다. 쿵! 현관문 닫히는 소리가 아파트 전체를 흔들었다. 여자는 천천히 자신의 품 안에 든 상자를 보았다. 크기는 작았고 적당히 무게감이 있었다. 중요한 물건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수취인 난에는 아래층 남자로 생각되는 이름이 쓰여 있었다. 박한. 흔하지 않은 외자 이름이었다. 의도하지 않은 도둑질이 후회스러웠다. 하지만 통쾌했다. 되돌려놓고 싶지 않았다. 어차피 복도엔 감시용 카메라도 목격자도 없다. 두근거리는 심장이 저릿저릿 아프기 시작했다. 여자는 상자를 베란다 수납장 구석에 처박아 놓았다. 내용물은 중요하지 않다. 택배를 받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를 아랫집 남자를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하지만 상상이 끝나자 후회가 시작된다. 다시 가져다 놓을까? 고민하는 사이 아래층에서 현관문 닫히는 소리와 함께 심장이 다시 요동쳤다. 길게 숨을 내쉬며 인터폰 버튼을 눌러보았다. 화면을 보는 순간 여자는 터져나오는 비명을 막기 위해 저도 모르게 손으로 입을 막았다. 아래층 남자가 여자의 아파트 현관문 앞까지 와 있었다. 분명 아래층 남자다. 여자는 상자를 들고 오는 자신의 모습을 남자가 보았을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다. 지금 여자가 몰래 남자를 지켜보는 것처럼. 남자가 초인종을 눌렀다. 소리가 비명처럼 거실에 울린다. 남자는 현관문 앞에서 꽤 오랜 시간을 서성거렸다. 초인종이 멈추고 인터폰이 자동으로 꺼졌다. 그녀는 저도 모르게 다시 버튼을 눌렀다가 아차 싶었다. 인터폰이 다시 켜지며 삑 소리를 냈다. 모니터 속 남자가 인터폰의 기척에 번뜩 고개를 돌리는 바람에 눈이 마주쳐버렸다. 여자는 카메라 속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남자가 해코지할 것 같아 두려웠다. 그는 인터폰을 향해 고개를 숙여야 할 만큼 키가 크고 정리되지 않은 덥수룩한 머리가 어두운 인상에 한몫하고 있었다. 인터폰이 저절로 꺼지기만을 바라며 여자는 최선을 다해 집에 없는 척했다. 제멋대로 울어대는 아기나 함부로 짖는 강아지를 키우지 않아 다행이었다. 인터폰이 꺼지자 여자는 중문에 귀를 대고 바깥 기척을 살폈다. 심장이 벼락치듯 요동쳤다. 곧 방화문 닫히는 소리가 났다. 남자가 집으로 돌아간 모양이다. 여자는 베란다 수납장에 넣어놨던 택배 상자를 떠올렸다. 오늘은 날이 좋지 않으니 내일 가져다 놓자 다짐하며 내일의 일정을 꼽아보았다. 병원에 들러 호르몬 주사를 맞고 노인복지관에 들러 봉사활동을 하고 일주일에 한 번 청소해주는 도우미가 오는 날이었다.
기타 소리가 들릴 때 조용히 내려가 택배 상자를 두고 오면 된다. 여자는 계획적인 사람이었다. 힘든 시험관 시술 일정을 어긴 일도 없고 봉사활동에 빠진 일도 없었다. 해본 적 없어서 그렇지 상자를 옮기는 일도 어렵지 않을 것 같았다. 계획적이지 않은 것은 제멋대로 크고 터지는 난포뿐이었다. 내일의 계획을 세우고 나니 여자는 다시 용기가 생겼다. 여자는 병원에 가기 위해 엘리베이터에 올라탔다. 엘리베이터 벽에는 손글씨로 쓴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 000호 택배 상자 가져가신 분은 제자리에 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책임은 묻지 않겠음. 손글씨가 협박처럼 느껴졌다. 낭패였다. 이제 택배 상자를 가져다 놓을 수 없게 되어버렸다. 주민들이 올라탈 때마다 안내문부터 보며 수군거렸다. 낮은 목소리가 여자를 향한 손가락질처럼 느껴졌다. 목이 타기 시작했다. 가방 안에 들어있던 생수병을 꺼내든다. 힘없이 떨리는 손가락이 생수병 뚜껑을 놓쳐버렸고 놀란 마음에 뚜껑을 집으려고 몸을 숙이자 그대로 뒤집힌 병에서 물이 엎질러졌다. 가슴팍이 물해졌자 당황한 여자는 얼결에 생수병까지 놓쳐버리고 말았다. 엉망진창이었다. 여자는 죄송합니다를 반복하며 쭈그리고 앉아 티슈로 바닥을 닦기 시작했다. 모른 척 내버려 두기엔 보는 눈이 너무 많았다. 1층에 다다를 때까지 물은 반도 닦아내질 못했다. 주민들이 1층에서 내릴 때 그녀도 따라 내리고 싶은 마음이었다. 다른 집으로 올라가야 할 듯했다. 젖은 티슈와 빈 생수병을 버리고 와야 했다. 병원 예약 시간에 늦을 것 같아 마음이 조급해졌다. 닫힌 버튼을 누르는데 누군가가 엘리베이터에 올라탔다. 아, 죄송합니다. 여자는 사람이 있는 줄도 모르고 섣부르게 닫힌 버튼을 누른 것을 사과했다. 더군다나 엘리베이터에 올라탄 건 커다란 기타 가방을 맨 아랫집 남자였다. 여자는 최대한 남자와 눈이 마주치지 않도록 고개를 숙이고 바닥을 닦았다. 지금 상황이 아찔하다. 남자는 무릎을 굽혀 함께 바닥을 닦았다. 괜찮으세요? 남자가 자주 들어 익숙한 목소리로 다정하게 물어보았다. 남자는 아직 여자가 누군지 모르는 것 같았다. 아, 예, 감사합니다. 남자가 함께 바닥을 닦아준 덕분에 그녀는 금세 일어설 수 있었다. 층수 안 누르셨는데요? 남자가 엘리베이터 버튼을 가리키며 말했다. 여자는 남자의 위층 버튼을 눌렀다. 다른 층수의 버튼을 누를 걸. 그녀는 빨간불이 들어온 버튼을 보며 후회했다. 남자가 먼저 내리면서 그녀를 한번 돌아보았다. 여자는 재빨리 닫힌 버튼을 눌렀다. 구정물이 뚝뚝 떨어지는 휴지 때문에 여자의 손주름 사이가 까맣게 젖어들었다. 여자가 집으로 들어가자 도우미가 놀란 표정으로 뛰어나온다. 어머, 사모님, 뭐 두고 가셨어요? 도우미는 시커멓게 물든 휴지를 보고 눈치 빠르게 쓰레기통을 들고 나왔다. 여자는 벌써 오늘의 일정을 끝낸 사람처럼 피로가 몰려왔다. 답답한 구두를 벗어던지고 손을 닦고 소파에 몸을 뉘었다. 도우미는 베란다를 청소하고 있었던 모양인지 문이 활짝 열려 있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여자가 벌떡 일어나 도우미에게 쇳소리를 내자 영문을 모르는 그녀가 눈을 동그랗게 떴다. 베란다의 수납장은 차곡차곡 정리되어 있었다. 그 안에는 아랫집 주소가 적힌 택배 상자도 있었다. 비밀을 들킨 것 같아 부끄러웠다. 왜 그러세요, 사모님? 여자는 덜미가 잡힌 듯 목이 조이는 기분이었다. 오늘은 그냥 돌아가 주세요. 도우미는 잠시 자리에서 머뭇거리다가 앞치마를 벗고
여자에게 다가왔다. 저 사모님, 오늘 일당은 드릴 테니까 오늘은 그냥 가주세요. 여자는 부끄러움에 두우미를 돌아보지도 않고 고개 숙여 말했다. 스타킹의 구정물 자국이 동그랗게 점점이 찍혀 있다. 두우미가 나가자마자 스타킹을 벗어 던졌다. 젖은 재킷도 던져버렸다. 병원에 가야지. 혼잣말이 부메랑처럼 돌아와 가슴에 박힌다. 가기 싫다. 모든 계획이 틀어지고 혼자만 남았다. 식탁 앞으로 가 약통을 뒤졌다. 성공의 기쁨을 확인하고 싶었다. 약통 안에 콘돔은 없었다. 꼼꼼히 찾아보았지만 없었다. 어제 여자의 행동이 꿈처럼 느껴진다. 베란다에 나가 수납장을 올려본다. 택배 상자는 그 자리에 있다. 사라져야 할 것은 남아있고 남아있어야 할 것은 사라졌다. 콘돔의 행방보다 택배 상자의 존재가 무겁게 가슴에 얹혔다. 그때 아래층 현관문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여자의 신경은 온통 현관문 밖으로 집중되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현관문을 열어 아래층 소리에 집중했다. 띵! 엘리베이터 멈추는 소리. 1층 내려갑니다. 뒤이어 안내음이 들렸다. 여자가 엘리베이터 층수를 올려보았다. 엘리베이터는 1층을 향해 내려가고 있었다. 지금이 아니면 기회가 없을 것 같았다. 재빠르게 택배 상자를 들고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여자가 들어서자 복도 불이 반짝 켜졌다. 센서 등에 어지럼증이 일었다. 얼른 택배 상자를 놓고 집으로 돌아가야 했다. 심장 뛰는 소리가 귓가에 꽝꽝 울린다. 남자는 어디로 간 걸까? 여자는 바닥에 놓인 택배 상자를 굽어보며 생각했다. 엘리베이터가 다시 올라오고 있었다. 여자는 방화문 밖으로 뛰어올라갔다. 계획하지 않은 성공은 여자를 얼떨떨하게 했다. 시침은 이미 병원 예약 시간을 지나고 있었다. 다음 날 병원 대신 마트로 향했다. 아랫배가 꾹꾹 아프기 시작한다. 늦은 오후 시간이라 마트엔 사람들로 북적거렸다. 사람들 틈에서 장을 보기 위해 온 여느 주부들처럼 행동했다. 다시 마트를 찾은 것은 계획에 없었던 일이다. 무료한 일상을 견디다 뛰쳐나왔지만 갈 곳이 없었다. 계획에 없는 일은 그녀를 불안하게 만든다. 느낌이 좋지 않았다. 하지만 여자는 자신도 모르게 성인용품이 진열된 코너로 들어섰다. 그곳은 사람이 없이 한적했다. 가장 구석진 코너였다. 여자는 주변을 살펴볼 겨를도 없이 콘돔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가방에 쏙 넣어버렸다. 순간 누군가 여자의 어깨를 잡으며 소리쳤다. 저기요! 여자는 뒤돌아볼 용기도 생기지 않았다. 머리카락부터 발끝까지 쭈뼛쭈뼛 서는 느낌이었다. 목구멍에 무언가를 우겨넣은 느낌이었다. 숨조차 고르게 나오지 않았다. 덫에 걸린 것 마냥 잡힌 어깨가 아려왔다. 뒤를 돌아보았다. 아래층 남자였다. 유니폼을 입고 명찰을 차고 있었다. 남자의 표정은 무서웠다. 장바구니를 사용하셔야죠. 남자는 여자의 얼굴을 알고 있을 텐데도 쏘아붙이며 말했다. 이런 곳에서 마주칠 줄은 생각도 하지 못했다. 남자의 명찰에는 박한이란 이름이 택배 상자에 송장처럼 박혀 있었다. 여자는 다시 택배 상자가 떠올라 머릿속이 아찔해졌지만 애써 침착하게 입구 쪽을 손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장바구니가 없어서요. 생각해 놓았던 말은 떠오르지 않았고 곤란한 상황을 빨리 탈출하고 싶었다. 장바구니가 왜 없지?
오늘 새로 들어왔을 텐데. 남자가 혼잣말하자 여자는 이때다 싶었다. 제가 못 봤나 봐요. 죄송합니다. 여자는 최대한 몸을 낮춰 남자에게 빠져나가려고 했다. 그녀는 이 자리를 떠나고 싶은 생각밖에 들지 않았다. 엊그제 우리 집에 오셨었죠? 몸을 돌려 나오려는데 남자가 말을 건다. 여자는 아니라고 하고 싶었다. 아니, 모르는 이야기라고 잡아떼고 싶었다. 심장이 격렬히 박동한다. 엊그제가 택배를 가져갔던 날이었던가, 어제가 택배를 두고 왔던 날이었던가. 여자는 헷갈리기 시작했다. 아, 네, 아닌데요. 여자는 긍정도 부정도 아닌 말로 뇌까렸다. 계산대로 걸어가는 그녀를 남자가 급하게 불러세웠다. 기타 소리 때문에 민원 넣으셨잖아요. 저기, 제가 음대를 다니고 있어서. 왜 이러세요, 진짜? 남자의 말이 끝나기도 전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주변의 시선이 일시에 여자에게 쏟아졌다. 그녀의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익을 듯 달아올랐다. 아니,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남자는 그 와중에도 당황하지 않고 여자를 똑바로 바라보며 사과했다. 당황한 것은 여자였다. 그녀는 남자의 행동이 언짢았다. 가방에 콘돔 넣는 걸 보았을 것이다. 나를 얼마나 쉽게 생각했으면 함부로 어깨에 손을 올리겠는가. 여자의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엊그제도 사과드리려 찾아갔었는데 안 계셔서 됐어요. 여자는 출구 방향으로 도망치듯 쟁걸음했다. 아랫배가 다시 아프기 시작했다. 계산대에 콘돔 하나를 놓고 계산해야 했다. 민망했다. 다시는 도둑질을 하지 않으리라. 오늘따라 신호등 불도 바뀌지 않았다. 뒤에서 자신을 쳐다보고 있을 남자를 생각하니 늘 걷던 걸음도 부자연스러웠다. 여자는 어디론가 숨고 싶은 마음을 숨기지 못하고 집으로 숨어버렸다. 남편은 집에 들어오자마자 옷부터 벗어던진다. 옷에는 알코올 냄새와 안주 냄새, 샴푸 냄새 같은 것들이 났다. 씻지도 않고 침대에 누워버리는 남편을 여자가 흔들어 깨웠다. 자기, 우리 이사 가자. 나 이 동네 너무 싫어. 남편은 베개에 얼굴을 묻고 웅얼거렸다. 무슨 소리인지 알 수 없었고 술인지 치약 냄새인지 서늘한 냄새만 풍겼다. 무관심한 행동에 여자는 불쑥 화부터 났다. 진즉에 남편이 아랫집 기타 소리에 대해 항의해 주었더라면 이런 일도 없었을 텐데. 여자의 마음엔 남편을 향한 원망이 가득했다. 남편이 코를 곤다. 그녀는 한숨을 내쉬고 세탁해야 할 옷주머니를 뒤져 꺼내보았다. 두툼한 지갑, 차키, 업무용 영수증, 그리고 딸기향 콘돔이 들어있었다. 잃어버린 줄만 알았던 콘돔이 남편의 재킷에서 발견된 것이다. 포장이 뜯겨 있었다. 3개가 있어야 할 상자 안에는 2개의 콘돔만이 남아있었다. 남편의 지갑을 열어보았다. 100만 원 정도의 현금이 그득했다. 전부 꺼내 주머니에 구겨 넣었다. 죄책감은 없었다. 그녀는 노련한 사냥꾼처럼 매서운 눈으로 지갑과 남편을 노려보았다. 휴가 때 맬 신상 가방을 떠올린다. 바닷가 옆에서 가방을 메고 웃고 있을 자신의 모습이 사진처럼 선명하게 그려진다. 웃어본 적이 언제더라. 여자는 콘돔을 쥔 손으로 입꼬리를 매만져 보았다. 콘돔을 다시 약통에 넣는다. 약통엔 쓰지도 않을 콘돔이 2상자나 들어있다. 다시 아랫배가 아프다. 진통제를 꺼내 하나를 삼킨다. 물컹. 사타구니에서 미끈한 느낌이 들었다.
여자가 화장실로 달려갔다. 속옷에 핏물이 스며든다. 배란 혈. 난포가 스스로 터져버린 것이다. 비린내가 여자의 코끝을 자극했다. 사람의 몸에서 이런 냄새가 날 수 있다니. 거짓말 같은 냄새였다. 울컥 눈물이 난다.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했는데 여자는 알고 있었다. 언젠가부터 부부는 이야기를 나눈 적이 없었다는 것을. 거짓말할 기회조차 없었다. 이 순간 숨고 싶은 마음을 숨길 수 없다. 여자는 병원을 찾지 않을 것이다. 병원을 가지 않아도 남편은 여자의 거짓말을 모를 일이다. 여자의 생리가 끝나가고 있었다.